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방광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환자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8세의 여자 환자분께서 이틀 전부터 발생한 소변 볼 때마다 발생하는 배뇨통 그리고 빈뇨, 소변을 자주 본다라고 하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생리가 끝났다라고 하고 기저질환은 전혀 없는데 정말 오한이나 옆구리 통증도 없나요? 라고 했을 때 환자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체 진찰을 했을 때 체온은 정상이셨고 늑척추각 압통이라고 해서 이런 옆구리가 아닌 옆구리보다 약간 뒤쪽을 이렇게 두드렸을 때 환자분이 발생하는 통증은 없으셨고 이제 누워 계셨을 때 치골 상부 압통이라고 해서 방광염이 있을 때 보통 여기를 누르게 되면 방광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 압통이 발생하는데 그 부위에 압통은 있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을 그 다음으로 이제 방광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에서 녹뇨가 있었고 혈뇨가 있으면서 나이트레이트라는 요침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녹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부 요로 감염 증상이 있어야 우리가 방광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녹뇨라는 것은 이제 중간뇨를 통해서 채취한 소변 1cc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백혈구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녹뇨가 위 음성과 위 양성이 다양한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게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해석의 주의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침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뭐 류코사이트 에스터레이즈나 나이트라이트 이런 검사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소변을 묻힌 다음에 이 색깔이 변하면 이제 양성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요로 감염을 시사하는 그런 보조적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역시 굉장히 위양성, 위음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100% 이 검사가 양성이다라고 해서 요로 감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녹뇨가 진단됐다. 그러면 이 환자가 정말 이런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있다거나 배뇨통, 긴박뇨 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소변 검사 없이도 방광염을 90%까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가끔 요도염이나 질염으로 오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변 검사의 어떤 특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방광염은 녹뇨랑 뭐 가끔 혈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균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균이 배양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활용해서 방광염인지 질염인지 요도염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변 검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요배양 검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방광염 때 요배양 검사를 해야 될지 궁금할 텐데 요배양 검사를 원래 하는 경우는 진단이 방광염인지 아닌지 잘 확실치 않거나 혹은 임신한 상태의 당뇨 환자, 뭐 소아나 남성에서 발생한 방광염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아니면 뭐 재발했다거나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은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요배양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방광염 환자가 신우신염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 균 배양 검사 자료가 있으면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우신염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그 이전에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요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첫 번째 항생제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환자에게서 요 배양 검사 시행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균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장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7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엔테로코커스나 뭐 GBS 이런 거와 같은 그람 양성균도 일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변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이 대장균이 나타났을 경우에서는 그것이 실제 병원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뇨에서 이 대장균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폴리카테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그 돈요관 삽입을 통해서 채취한 방광까지 들어가서 채취한 그 소변에서 배양한 그 검사와 일치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일치도가 높다더라. 즉 실제 병원균이 방광염의 원인균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뭐 스트랩토코커스나 엔테로코커스와 같은 이런 균이 나왔을 때는 중간요에서만 나왔는데 실제로 방광까지 들어가서 채취한 돈요관을 통해서 채취한 소변에서는 일치하지가 않았다더라 라고 해서, 이런 엔테로코커스나 GBS 같은 것들이 나오면 실제 원인균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경험적 항생제를 이제 방광염 환자에게서 투여를 하게 됐는데, 이 경험적 항생제라는 것이 뭐냐면 요 배양 검사가 나오기 이전에 혹은 요 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에비던스는 부족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항생제 치료를 해야 좀 더 환자분이 그 증상으로부터 덜 고통받고 더 병이 진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 주 원인균을 알아야 되고 항생제 내성률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것에 따라서 내성률이 높은 항생제는 처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균이 주 원인균인지도 알아야 우리가 그 균에 맞춰서 항생제를 고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경험적 항생제는 사실 효과도 우수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적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광범위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융단 폭격이라고 하죠. 민간인들까지 다치게 하는 그런 전투 방법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험적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유익한 균들까지 이제 무찌르게 되는 그런 항생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지양하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병원균만 죽일 수 있도록 선택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선택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항생제를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내성률이 적어야 되는데 보통 20% 미만인 그런 균의 내성이 있지 않은 항생제를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균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광범위한 항생제가 이제 퀴놀론, 트리메스프린, 설파메수사졸 이런 거 같은 항생제가 있는데, 이런 항생제들은 이제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런 항생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상제 세균총을 많이 손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포마신과 나이트로퓨란토인과 같은 이런 항생제를 좀 더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그 대장균이 가장 많은 방광염의 원인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시프로플로사신, 트리메소소프린, 설파메소사졸에 대한 이 감수성이 지금 현재 60%, 73%, 61% 정도로 20%의 내성률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성률이 20% 미만, 80% 정도 이상의 감수성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광범위 항생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방광염일 때 써볼 수 있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항생제는 써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누룰, 시프루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며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3세대 세파 계열도 있고, 나이트로퓨란토인과 모누롤 이런 약제도 있고, 시프로플로사신, 오구멘틴, 아까 말씀드린 셉트린과 같은 광범위 항균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광범위 항생제인 시프로플로사신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험 기준을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내성률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루틴하게 무작위하게 쓰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1차로 이 시프로플로사신을 요로감염 환자에서 투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시프로플로사신을 1차로 투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제 1차 약제로 투여하면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침에서도 일단은 이런 광범위 항생제를 일단 권고하는 근거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항생제가 더 높냐라고 했을 때는 나이트로퓨란토인과 포스포마이신이 그나마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항생제가 왜 두각을 나타내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2022년까지 내성률을 살펴보니까 이런 3세대 세파 계열의 내성률이 이제 35%까지 증가하고 있고, 박트림 이게 37%, 퀴놀로는 무려 52%까지 이제 중소병원에서 이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이 대장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 나이트로퓨란토인과 포스포마이신이라는 이 항생제가 유일하게 우리가 이 내성률과 상관없이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성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약제를 투여해 볼 수 있는데, 포스포마이신 같은 경우에서는 생소할 거예요. 저도 생소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기전을 보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세균의 그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이거든요. 이것의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이제 어떤 세균의 방어벽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기전인데, 알약이 아니라 물 반컵 혹은 비알코올성 음료에다가 이 가루약을 탄 다음에 용해해서 그냥 마시는 그런 제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침 전에 방광이 빈 상태에서 복용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변에서 이제 고농도로 유지되고 24시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단순 방광염 환자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한 번만 복용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항생제들이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복용을 해야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반면에, 이 포스포마신 모누릴이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은 딱 한 번만 복용해도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복용할 때는 사실 신장 기능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하부 요로 감염, 그러니까 신우신염과 같은 그런 상부 요로 감염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부 요로 방광염과 같은 그런 환자에게서 투여를 하고,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뭐 두통, 설사, 오심과 같은 부작용이 있지만 뭐 임산부에서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약값은 한 포에 급여가 적용이 되면 약 7,000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스포마신 제형은 대장균뿐만 아니라 엔테로코커스, 그리고 나아가서 뭐 MRSA, VRE, 뭐 ESBL을 생성하는 대장균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단 반면에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나 그리고 뭐 클렙시엘라,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세레티아 이런 것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임상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포마신은 만약에 ESBL을 생성하는 대장균이다 라고 하면 3g을 이제 72시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를 하면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졌는데, 반면에 이제 클렙시엘라 균주에서는 ESBL을 만약 생성한다 라고 하면 그 효과가 57.6%밖에 되지 않아서, 포스포마신은 결국에는 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우신염 환자나 남성 환자, 고령 환자, 그리고 이런 복잡성 요로 감염이 있는 환자, 뭐 당뇨나 면역 저하 환자, 그리고 임산부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제한이 된다. 그래서 방광염인 환자, 그러면서 그 원인균이 대장균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면서 ESBL을 설령 생성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트로퓨란토인 같은 경우에서도 내성률이 굉장히 적은 방광염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백질 합성을 막고 세균의 DNA를 손상시켜서 결국에 그 세균을 박멸하는 항생제입니다. 국내 대장균에 대해서 이 나이트로퓨란토인에 대한 내성률이 0.6%로 매우 낮기 때문에 방광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고, 포스포마신과 마찬가지로 신우신염에서는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약은 대신에 이제 5일에서 7일 동안 이렇게 하루 50ml짜리거든요. 한 캡슐이. 그래서 이 캡슐을 한 번에 2캡슐을 드셔야 되고, 하루에 2번 드셔야 되고, 5에서 7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장기간 복용을 쓸 경우에서는 과민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광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5일에서 7일 정도면 그렇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임산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단 임신 초기에서는 주의를 하라고 돼 있고요. 급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7일 정도 투여하는데 뭐 14일 이하까지는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독성으로서는 과민성 폐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방광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나타나는 비율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나이트로퓨란토인은 대장균뿐만 아니라 스타필로코커스 이런 균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뭐 프로테우스나 세레티아 뭐 이런 균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광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포스포마이신과 나이트로퓨란토인이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 만약에 이 항생제를 썼을 때 환자가 잘 치료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72시간 내에 항생제 투여하고 나서 3일 이내에 증상이 90% 이상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서는 추적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요 배양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진단했을 때 요 배양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정말 균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 요 배양 검사는 추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검사를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배양 검사 추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광염 환자들은 이런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소변 볼 때마다 찌릿찌릿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항콜린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염을 이제 3일 동안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내성균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요로폐쇄나 방광요관 역류와 같은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으신 분들, 혹은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호신염이나 신농양이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질염이나 요도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매개 질환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서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로감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부 요로감염, 하부 요로감염은 사실 구분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발열 여부나 뭐 그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복잡성 요로감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환자분께 굉장히 자세하게 문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당뇨나 남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임산부인지 아닌지, 노인 이런 환자분들께서 발생한 요로감염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신경학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요로감염이 단순 요로감염이 아니라 복잡성 요로감염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복잡성 요로감염으로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되고, 항생제 선택 때 우리가 내성균에 대한, 그리고 혹은 전혀 다른 계열,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균이 아니라 다른 그람 양성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셔야 치료를 하는데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추가적인 이미지 검사 같은 것들을 적절한 시점에 시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단순 요로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단순 요로감염이 아닌 복잡성 요로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람 양성균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고 대장균의 비율은 좀 더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균의 어떤 비율도 조성도 조금 변화가 있고 내성균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성 방광염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재발성 방광염은 어떤 경우냐? 치료 후 이제 6개월 이내에 2번 발생을 한다거나 2번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3번 이상까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를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험 인자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과거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요로감염을 이전에는 얼마나 걸렸었는지, 그리고 폐경 여부, 그리고 최근에 항생제를 다른 이유에서 드신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성생활 습관이나 피임 방법, 그리고
뭐 대변을 이제 닦을 때 어떤 방향으로 닦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뭐 질내 상태라든지 이제 골반 장기 탈출 여부, 그리고 요도 개실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잡 요로 감염이 확인되면 아까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초음파나 CT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하부 요로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제 자꾸 재발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려야 방광염이 재발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뇨기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류 검사나 배뇨 후 잔뇨 검사, 방광 내시경 등과 같은 검사들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그런 비뇨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방광염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행동요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임 습관도 중요한데, 살정제를 사용하거나 차단식 피임기구를 활용할 경우에서는 재발성 방광염에 대한 위험이 높다라고 돼 있고, 이제 배변 처리 습관도 우리가 요도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닦게 되면 이런 방광염이 더 잘한다고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배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닦는, 항문을 닦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재발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제 재발하다 보니까 저용량의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항생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쓰다 보면 뭐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뭐 감염이라든지, 혹은 항생제를 장기간 쓰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설사나 뭐 그런 뭐 혈액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관계 후에 예방적으로 이제 1회 투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방광염이다라고 이제 느끼는 시점에 바로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항생제 자가 투여법 같은 경우에서는 단 이제 재발의 어떤 비율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절하게 그런 진단을 내리기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발 비율이 높지만, 이런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는 이제 갱년기 환자, 이제 폐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질 주변이 굉장히 이제 건조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질 안에 여러 가지 균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질염이 발생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자꾸 방광염이 유발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 도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산균 짐락을 도우면서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내 국소 에스트로겐 도포하는 것도 재발성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크랜베리나 비타민C, 유산균을 질내 투여하거나 이제 경구 투여하는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히알루론산이나 콘드로친을 방광 내 주입하는 방법도 예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로감염 세균의 용해물을 이용해서 이제 뭐 면역 증강을 하게 되는데, 유로박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경구 약제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8가지의 대장균 균주를 함유한 경구용 캡슐이고,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하는 건데, 재발성 단순 요로감염, 복잡 요로감염이 아니라 단순 요로감염 환자에서 면역 강화요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미리 균주를 다 주입해서 적응을 해라라고 하는 약간 백신과 같은 그런 요법이겠죠. 하지만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비뇨기과에서 많이 처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산부에서 발생한 방광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임산부는 아무래도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방광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산전 진단이나 12에서 16주 임신 초기에 요 배양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서 발생한 이제 방광염은 복잡 요로 감염으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 치료를 제때 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뭐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을 충분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되냐라고 했다라고 하면, 무증상 세균 때 썼던 항생제를 똑같이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아미노글리코시드나 플로로키놀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 어떤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렇게 단기간만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항생제를 쓰면 태아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요법을 쓰게 되는데 짧게만 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30% 정도까지 재발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을 하고, 만약에 양성이다라고 하면 항생제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치료를 해야 되고, 출산 때까지 이런 억제요법을 계속해서 저용량으로 이제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케이스를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 마쳐볼 텐데요. 28세 여자 환자분, 이분은 결국에는 이제 방광염이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하부 요로 감염에 대한 증상이 있으셨고 농뇨가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이다라고 해서 포스포마신 모누를 제제를 한 번만 투여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여러 가지 내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모누를 투여했는데, 안타깝게도 환자가 이제 3일 이후에 내원을 했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복부 CT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CT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방광염 소견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우신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늑척추각 압통이 없었고 옆구리 통증도 없었고 발열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항생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합병증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우신염을 진단하게 됐었고, 신우신염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지만 주사로 세프트리악손을 한 번 투여하고 나서 컬처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시프로플로사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나중에 균 배양 검사에서 다행히 대장균이 확인되었었고, 이 대장균이 시프로플로사신의 감수성이 있어서 이 시프로사신 경구 투약을 14일 동안 이제 다 채워서 다행히 치료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방광염은 농뇨와 하부 요로 감염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원인균은 대장균이 대다수다. 그리고 치료는 모누롤이나 나이트로퓨란토인, 포스포마신 나이트로퓨란토인 두 약제 중에 하나로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재발성 방광염은 이 방광염이 왜 재발을 하는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성균이나 복잡성 요로 감염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배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육이나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생활요법과 더불어서 비타민C, 크랜베리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에비던스가 그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서 발생한 방광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단기간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서는 장기간 이제 출산 때까지 저용량으로 항생제를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방광염에 대한 영상을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우신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